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피털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매도가 뭘까?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 이제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자신에 맞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또 섞어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의 경험들을 또 나눠드리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매도를 할 때 적정가에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죠. 적정가라는 게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목표가라는 거를 세웠을 때 그 목표가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그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적이 계속 성장하면은 목표가가 뭐 중요하냐?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저의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를 선정해가지고 주식 플레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어떤 경기 선행 지수나 또는 어떤 기업에 선행되는 지표들이 있고 뭐 수출 데이터든 수주 잔고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업의 주가를 떠받칠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으면은 아예 긁어 빼는 건 아니고 그냥 들고는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제가 왜 이걸 적정가 매도를 안 믿냐면 저는 뭐 회사에서 IR도 해보고 또는 뭐 운영력으로서의 경험도 있는데 펀드 매니저로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운영력으로서 경험 이후에 지금 IR 경험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계획이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결국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해야 진짜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뭐 IR 담당자로서 뭐 투자자가 이제 미팅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만 가지고 너무 회사를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도 이제 운영력 시절에 어떤 회사를 가면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 사업 계획이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 사업 계획들이 돌아다니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은 이제 뭐 업사이드 포텐셜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업 계획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하는 사업 계획이 다 성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적정가라는 것보다는 회사를 떠받치는 모멘텀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이걸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계속 뭔가 더 새로운 걸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교체 매매하든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일화를 또 말씀드리면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수익을 내다가 결국 그 꼭지에서 거의 팔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투자가 비트코인 뿐이다. 왜냐면 나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난 비트코인밖에 못했는데 비트코인 한참 좋을 때 그 많이 팔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팔고 더 좋은 뭔가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팔고 뭐 부동산으로 더 좋은 투자처를 찾든지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팔고 내가 더 좋은 주식을 뭔가 찾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도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팔고 더 좋은 걸 못 찾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그 회사 자금이 어떤 게임 회사에 굉장히 이제 그 회사에서 좋게 보고 고유 자산을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첫 번째 직장이 이제 해산되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해산되면서 그 투자를 했던 주주 중에서 저희 회사 이제 임원이셨던 분은 그 주식을 다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결국 그 주식이 2배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이제 그 투자 자문사를 해산을 하면서 그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주식을 이제 가지고 나갔죠. 다들 이제 그 청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2배가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뛰던 PC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주가가 뛰던 시절이었고 이 작은 어떤 기업이었는데 그 작은 기업도 같이 이제 덩달아 뛰어서 2배까지 올라갔던 거죠.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시점보다 주가는 이제 그때 당시 한 2.5배 올랐고 2.5배 올라가면서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시점 대비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겨우 참다 보니까 2배가 왔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팔아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이 지금 이 시장에 이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 테마 불어서 올랐는데 차라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파시고 나면 그 다른 종목들도 또 찾아보시면 또 2배 갈 종목들이 있다. 여기서 이 기업을 2배 먹는 것보다 안 오른 것들을 가지고 2배를 먹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파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또 다른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이걸 팔고 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더 좋은 걸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사실 엄청 귀찮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봐야 돼요. 차트만 봐서는 이 새로운 게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의 뭐 흐름도 보고 어떤 업종이 지금 좋은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는 미국의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보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보고, 그 다음 뭐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게 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쉽지 않죠. 결국 데이터 이외에 뭐 차트를 보든 간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제 첫 번째 직장에 그 임원이셨던 분, 그리고 펀드 대상 받았던 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와이프가 가장 투자를 잘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IMF 때 강북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강북에 있는 집을 팔고 웃돈 더 못해가지고 강남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 바닥에서 스위칭 매매를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가가 아작나고 있을 때 그 주식을 팔고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게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체할 수 있나요? 그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종목을 너무 압축하게 되면 교체의 엄두가 안 나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렇게 컨빅션 있게 믿은 적이 잘 없고 믿질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종목 해봐야 뭐 맥스 5%겠죠. 20종목 플레이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게 스위칭 해석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직장의 임원분의 그 사모님은 대단한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강북을 헐고 웃돈 더 못해가지고 강남으로 과감하게 이사를 간 거죠. IMF 때 그 집값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몰빵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팁인데, 내가 이 종목을 많이 봤다고 하면은 구불구불한 걸 펴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줄이고, 차트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중을 늘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건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종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팔고 다른 걸 더 좋은 걸 찾지 못한다면 매도를 못 한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그 반도체가 제가 막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반도체를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어요. 여러 종목을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기준이 되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소재에서 가장 이제 주가가 강했던 게 월덱스라고, 2017년부터 기준으로 월덱스라고 생각을 하면, 월덱스랑 원익 QNC가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털려 있었는데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이 원익 QNC 같은 게 상대적으로 베타가 커서 반등을 빨리 했고, 이 갭을 줄여 나가길래 갭 줄였으니까 나는 팔고, 하나 머티리얼주도 여기였었어요. 갭 줄이니까 팔고, 팔고 이제 다른 어떤 아직 갭이 벌어져 있는 걸로 가자.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더 찾아야 되는데 뭐 수출 데이터도 있겠죠. 수출 데이터가 더 좋은 다른 종목으로 난 갈아 끼우겠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 수주 잔고가 좋은 것들로 나는 갈아 끼우겠어.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계속 해보고 스위칭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조절이라는 게, 매도라는 게 우리가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포트폴리오의 현금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해는 어디가 많이 변하는 걸 봤을 때, 작년에 이제 금리가 많이 변화했다면 올해는 금리 변화폭이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뭔가 시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뭐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할 때 나는 현금 비중을 50% 가져가겠다. 작년과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OECD 경기 선행지수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비전 돼서 발표되었는데 5개월 연속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요. 게다가 뭐 크레딧 임펄스 지수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올해 시장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나는 지금 경제 지표가 우상향하는 것들도 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리의 변화 자체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주는 힘은 약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올해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현금 비중을 뭐 한 30%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세울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2023년 4월 16일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포커싱이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미국의 그 지방은행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대형은행은 오히려 반사이익이 있었고 이 지방은행에 대한 실적 발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ETF로 가서 보면 지방은행이라고 안 쳐놨나? 은행이라고 쳐보죠. 여기 있네. 띄어쓰기가 돼서 그렇구나. 지방은행의 ETF랑 미국 금융의 ETF의 흐름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4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미국 지방은행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우리 월요일이죠. 한국으로는 이제 월요일 18일이나 이런 때부터는 미국 지방은행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 그렇지만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나 중국의 어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ETF가 그렇게 뭐 박살나고 있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지방은행의 어떤 리스크가 있긴 한데 어떤 미국이 일단 예금자 보호는 했고 이러한 지방은행의 리스크가 대출을 줄일 것이고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 판매 둔화나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다른 어떤 경제 지표들 중국의 어떤 그 부양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고 뭐 따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딧 임펄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주식 비중을 줄여봐야 한 30%만 줄이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벤트 전에 좀 줄여놓고 신용은 쓰지 말자. 이런 이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저는 이제 뭐 신용을 만약에 쓴다거나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건 이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많이 쓰고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많이 올라가야 저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어요. 이게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맥스가 뭐 현금 뭐 100%예요. 여기서는 이제 신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업종 쏠림이 다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번 올해는 현금 비중을 맥스 30%할 거냐, 맥스 50%할 거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시장에 뛰어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주식 비중 다 팔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주식 없는데 시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내가 올해는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들도 같이 규칙을 정해보자. 그래서 매도의 규칙도 정해보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규칙이 해보다 보면은 안 맞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자.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그렇게 안 믿으니까 포트폴리오 매매하면서 계속 교체해 나가는데 교체하는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뭐 ETF도 보고 데이터 같은 거 보고 실적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컨센서스도 본다.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 관점도 본다. 그리고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못 찾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팔겠죠. 아무리 물려 있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 한 30% 물려 있는데 이거 사면은 2배 간다고 하면은 못 바꿀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게 2배가 간다고 컨빅션이 없기 때문이죠. 또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타격을 안 주고 있어야 이거 바꾸기 쉬운데 너무 내가 이걸 몰빵하고 있으면은 스위칭 매매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빵하는 사람이라면 스위칭 매매를 한다면 기업을 인덱스하게 봐야 되고
제가 저처럼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로 한 20개 하면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라이트하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계속 더 새로운 걸 찾아보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투자가 뭔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